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럽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시간부터는요, 유럽사의 중세 부분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중세는요,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봉건제의 성립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우선 유럽사 마지막 기억하고 있나요? 유럽 마지막에는요, 우리가 지금 로마를 배우고 넘어왔습니다. 로마는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누어져 있었고요. 이 동로마는 비잔틴 제국이 형성되었고, 서로마는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서로마는 어떤 민족에게 멸망했었죠? 네, 게르만족입니다. 이 게르만족들은요, 4세기 말에 훈족의 압박을 받으면서 로마 영토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여기 있었고요. 여기에 게르만족이 있었고 그 위에 훈족이 있었어요. 훈족, 게르만족, 그리고 로마. 자, 이 서로마가 멸망하는 지역에 게르만족이 쳐들어왔던 이유는 훈족이 게르만을 쳐들어갔고 그래서 게르만도 로마 지역으로 내려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이동을 하게 된 민족은 게르만족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 것은 게르만족. 이 게르만족은요,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프랑크 왕국을 세우게 된 것은 게르만족 중에 프랑크족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게르만족들은 다 짧게 멸망하게 되었는데 프랑크 왕국은요, 오래 지속된 왕조입니다. 그렇다면 프랑크 왕국이 왜 오래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프랑크 왕국이 크리스트교를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마지막, 다시 기억하고 있으신가요? 로마는 크리스트교라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종교가 박해를 받았고요. 그러다가 공인되게 되었고, 그리고는 로마의 국교의 지위까지 올라갔던 종교입니다. 그러한 로마 지역, 이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는 지역에 게르만족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게르만족들이 로마가 믿고 있던 크리스트교를 수용하게 되니까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이 게르만족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다른 게르만족의 여러 부족들은요, 크리스트교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융합되기 힘들었고 그들은 단명에서 빨리 사라져 버렸던 거죠. 5세기 말에 프랑크 왕국은 크리스트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로마 교회의 지지까지 얻게 됩니다. 그리고 8세기 초에 가면 이 서유럽 지역을 쳐들어오게 되는 이슬람 세력까지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크리스트교 수용을 통해 오래 지속된 프랑크 왕국에는요, 바로 전성기 왕이 있습니다. 전성기 왕은 바로 카롤루스 대제입니다. 카롤루스는요, 프랑크 왕국의 영토를 크게 확장했고요. 이 정복한 넓은 지역에 다 크리스트교를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게 되는데요. 당신이 게르만족이지만 서로마 황제로서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라는 로마 사람들의 후손의 믿음의 징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카롤루스 대제는요, 궁정 그리고 수도원 등의 학교를 만들면서 문예를 크게 부흥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기가 되자 게르만 문화 그리고 로마 문화, 크리스트교 문화까지 모두 융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서유럽 문화는 크게 발전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프랑크 왕국은요, 이렇게 영토가 있다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나누어지게 되는 조약이 베르댕 조약, 메르센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들인데요. 이 조약들로 결국 이렇게 프랑크 왕국은 세 개로 나누어지게 돼요. 교과서 77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한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쪽은 동프랑크, 이쪽은 서프랑크,
위쪽은 중프랑크의 모습이 보여요. 이 세 왕국은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기원이 각각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봉건제의 성립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유럽은요, 이렇게 프랑크 왕국이 있었지만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고 나서 바이킹족, 마자르족, 이슬람 세력 등 여러 이민족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한 상황 속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성을 쌓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민족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무력을 갖추게 돼요. 그리고 이 세력들은 기사 계급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사들은요, 또 자신들보다 더 힘이 센 기사를 자신의 주군으로 삼게 되고요. 주종 관계를 맺게 돼요. 주군이라고 하는 주인과 봉신이라고 하는 신하의 관계로 이루어진 이 관계는요, 주군이 봉신에게 땅을 수여하게 되고 봉신이 주군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관계로서 이들은 쌍무적인 계약 관계로 형성됩니다. 자, 쉽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기사가 한 명 있고요. 그보다 더 강한 기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기사들은요, 서로 계약을 맺어요. 이 계약은 한쪽이 힘으로 맺은 계약 관계가 아니고 쌍무적, 즉 서로 다 이익을 보는 관계로 계약이 맺어진 관계입니다. 주군이 봉신에게 땅을 주면서 너는 그럼 그 지역을 다스려줘.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른 이민족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네가 해줘 라는 목적으로 땅을 주게 돼요. 자, 그러면요, 이 봉신은 주군에게 땅을 받았으니까 그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군이 필요하다고 하는 세금을 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주기도 하고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군사력을 주기도 하는 거죠. 주군은 만약 봉신이 이러한 충성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 계약 관계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주군이 봉신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지위를 주었는데 만약 이 땅에 대해서 계속해서 간섭을 하게 된다면 봉신 또한 주군과의 계약 관계를 파기할 수가 있었어요. 이러한 관계는 어느 한쪽이 의무를 지지 않으면 깨지는 관계였기 때문에 서로의 약속이 중요하고 서로의 의무를 성실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기반이 되는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종관계로 형성된 봉건제 사회에서는요, 경제적으로 장원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운영이 됩니다. 이 장원제도는요, 봉신이, 여기 보이죠? 이 봉신이 장원에서 영주가 됩니다. 이 영주가 된 봉신은요, 주군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장원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이 장원은요, 자급자족을 하는 농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시골 마을이 장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들 작은 시골 마을 내에서 자급자족을 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장원에서는요, 대부분이 농민들이 농노라고 하는 지위의 사람들입니다. 농노는요, 농민이기도 하고 노예이기도 한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영주에게 예속되어 있어서 마음대로 이사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노예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노예랑 달리 자신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만들 수도 있었고요. 자신의 사유재산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 농민적인 모습도 보여줘요. 이것이 바로 중세에서 보이는 특별한 지위의 계급의 사람입니다. 이처럼 서유럽 사회에서는요, 주종관계 그리고 장원제도를 중심으로 봉건 사회의 모습을 꾸리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지방, 그러니까 이 영주가 다스리는 장원이라고 하는 작은 지방들이 영주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 분권적인 모습으로
나라가 다스려졌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프랑크 왕국과 봉건제의 성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중세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화적 요소인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